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태진님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뭐 바쁘시거나 그러셨나요? 지금 딱 한 10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밤 너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아주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해줄 내용은요. 제가 아는 지인, 지금은 재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거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그냥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바로 태진님의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전해준 아이는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고요. 한 번의 이혼을 겪었지만 재혼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오호, 예. 이 지인분의 직업은 얼마 전까지 엘리트 장교 출신으로 전역을 했고요. 현재는 뭐 이제 와이프 사업을 같이 하면서 셔터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내가 이거 말해도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는 해도 된다고 미리 언급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니까는 혹시라도 뭐 불편함이 없도록.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성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친구는 진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바르고 착하고 술 거의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어르신들 공경 잘하고 생김새는 흔남 정도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저희끼리 예를 들어서 뭐 모임을 하거나 이러면은 술 주사가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방 닦거나 뭐 이런 거. 뭐 더 이제 먹었다고 치면은 잠들기 정도. 예. 주변 사람들이 힘들면 어깨를 내어주는 걸 넘어서 어깨뼈를 뽑아줄 정도로 아주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착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는 누구나 살면서 이제 주변에 착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근데 제 인생에서 딱 2명이에요. 예. 근데 그 2명 중에서도 엇비슷한 유형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착한 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친구는 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요. 소비로 이제 임관을 하고 중2를 갔다 왔을 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신 우리 귀족분들은 알겠지만 대충 중2를 막 달았을 때쯤 나이는 다들 대충 아실 거예요. 한 20대 한 중반? 늦어봤자 후반 정도 될 텐데, 이제 뭐 이때 결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인사를 드리는데 유난히 장인 장모 측에서 너무너무 잘해줬대요. 결혼을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이 지인분의 이름은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이 똘비가 딱 생각하기에 이런 분들이 장인 장모라면 내 평생 참 너무 좋은 분들 만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이 대접을 되게 잘해주었대요. 그렇게 이제 온 세상이 다 축복해주고 다 행복하길 빌어주고 꽃길만 남은 것 같고, 또 이 여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내조 또한 엄청나게 극진하게 해주고, 그래서 이 여자는 내 평생 동반자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른 나이에 좀 빠르게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저도 이 여성분을 일전에 본 적이 있어요. 네. 이 여성분은 딱 봤을 때 둘이 같이 있으면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커플 진짜 러블리하다. 그리고 또 여성분의 인상이 약간 귀여운 듯 하면서도 지적이고 차분하고. 다 갖췄네, 다 갖췄어.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보는 순간 이 둘은 진짜 부부싸움은커녕 서로 섞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되게 이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좋은 한 쌍의 커플 및 부부로 보였거든요. 일단 결혼하고 3년간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걱정은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똘비는 와이프랑 있는 시간도 좋고 행복해서 아이는 언젠가는 삼신 할매가 점지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걱정 또한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살았대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가정이 생기면은 이제 친구들보다는 가정을 챙기게 되고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는 그때 연락이 거의 이제 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보면 많이 보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덜컥 생기게 돼요. 이제 그렇게 막 원하고 바랬던 아이가 생기는구나. 서로 이제 우리는 이제 꽃길만 걷자, 이제 우리 아이 이쁘게 잘 키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그렇게 착하고 조용한 와이프가 성격이 까칠해져요. 일단 임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똘비는 뭐 당연하지, 몸이 무거워지니까 내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별거 아닌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거나 이제 뭐 주기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임신했을 때. 그러면 이 똘비의 직업 특성상 군인이기 때문에 근무 중이면 참 나오기 껄끄러워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을 때 화를 낸다던가, 혹은 당직 근무로서 아침에 퇴근을 해서 왔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사오라고 한다던가.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서 파는 경주빵을 꼭 경주 어디 가서 사와달라. TV를 봤는데 어디 지역 이 비닐하우스 과일이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사과를 먹고 싶으면 그냥 마트 사과가 아니라 어떤 사과 유명한 지역 가고 그 지역에서 뭐 어디 가서 사오라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식들이. 근데 똘비 이 친구는 아무런 불평불만은 가지지도 않고, 피곤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내 새끼를 위해서 몇 번을 갔어요. 몇십 번을 갔겠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훗날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똘비가 말해주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는 꼭 당직을 서고 와서 자려고 하거나 그럴 때 뭐 차로 적게는 2-5시간, 많게는 3-4시간 왕복거리에 있는 특정 음식만 먹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반대로 이제 정시 퇴근하고 오는 날 있잖아요. 이제 5시, 6시 날 이렇게 올 때 이 친구는 거의 밥을 혼자 차려 먹고, 혹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간부식당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냥 밥을 거의 같이 먹어주지도 않았고, 와서 또 와이프 식사를 차려야 됐고,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불만이 1도 없었고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너무너무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어디 지역에 어떤 음식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사러갈 힘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자기야 오늘 나 진짜 너무 피곤해서 좀 자고 주말이나 혹은 내가 다음에 꼭 사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여성분께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똘비를 탁 쳐다보더니, 뭐? 지금 안 사온다고? 안 사온다고 말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주방으로 뛰어가서 칼을 들어요. 그리고 자기 배에 갖다 대면서, 야, 안 사오면 네 새끼 죽어. 어머. 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섬찟 놀란 이 똘비는 미안해 알겠어. 진정을 시켜요. 근데 그 와중에 와이프분은 소리를 막 질러요. 빨리 사오라고! 이러면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똘비는 도망치듯이 알았어 사올게 이러면서 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뭐지 이거? 와이프 왜 이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호르몬 때문에. 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뭐 우울증인데 뭐 이거 산후에도 올 수 있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임신 중에도 올 수 있다고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똘비도 그러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나쁜 쪽으로는 아예 1도 생각 안 하고 우울증인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인해 호르몬의 변화를 인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 자체가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한 번 보인 이후로는, 전에는 오빠 이거 어디 가서 사와 이렇게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협박부터 하는 거예요. 그 협박하는 강도 및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협박은 그냥 기본이에요. 네. 제가 들었을 때, 아니 암만 그래도 임산부가 아이를 가진 배에다 칼을 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수위가 낮을 정도였고 그보다 더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분은 이제 기본이에요. 예, 이 부분은 약간 좀 가학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욕설과 협박을 무기 삼아 휘둘렀고 똘비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연애 때 알던 와이프랑 아예 180도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요. 자기 그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는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볼래? 그 정신병원이나 이런 같이 상담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와이프가 야, 누나 지금 정신병자 취급하니? 이러면서 더 줄기차게 욕설을 내뱉고 뭐 폭도 가하는 일상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똘비라는 친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착하다 그랬잖아요.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 말씀하시는 게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둔한 거다 라고 말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나쁜 마음만 먹는 사람보다 일단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당장은 아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뭐 이런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되어가는 와중에 그날도 퇴근을 하고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니까는 복도에서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야, 옆집 맛있는 거 먹네. 아휴, 다른 집들은 맛있는 거 먹는구나. 나는 집에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와이프만 먹고 싶다는 음식을 사다 줘야지. 아유, 라면 먹을 시간이 있겠냐. 와이프가 뭐 사오라 하면 사와야지. 이렇게 하고 딱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아주 해먹을 미소로 자기 왔어?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해놨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동안 단지 감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 부분은 약간 나아졌구나. 내가 좀 열심히 도와주고 케어해준 덕분에 좀 나아졌구나. 아, 내가 너무 예민했구나. 단지 임신을 하고 컨디션 안 좋아서 그랬던 거구나. 다시 예전에 내가 알던 와이프로 돌아왔구나 생각에 기분 좋게 씻고 나와요. 그렇게 또 며칠은 조용하게 진짜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처럼 지내요. 근데 딱 며칠이에요. 그 며칠이 지나니까 전보다 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고역이 실 거예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힘든 상황에서 보통은 이제 와이프가 야, 일어나. 출근 안 해? 이렇게 했다고 친다면은 그때부터는 발로 머리통을 까요. 그 정도의 강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빨래가 나오거나 뭐 집에 먼지가 있거나 이러면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더럽다고 했잖아! 막 소리 지르고 곱절의 행위를 하니까는 그 부분이 감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인하고 장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만나서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와이프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장인 장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 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이고 똘서방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지는 게 보통이 아니다. 아, 몸도 무겁고 힘드니까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변해진 외형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딸에게 좀만 더 잘해주면 안 될까? 아직 초산이고 아직 어리고 그런 거니까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는 산모들도 몇몇 있다고 하더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달래고 넘어가려고 하더래요. 근데 이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솔직히 잘 와닿지 않아요. 맞잖아요. 예. 저도 이거 들으면서도 이 분이 얼만큼의 고통을 느꼈는지를 100% 공감할 수는 없잖아요. 무서웠을 그냥 것 같은데 진짜로.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100% 이해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단은 장인 장모의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집에 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와이프가 현관문 앞에 식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너 왜 우리 엄마 아빠 만나고 왔어? 너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며.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전과 너무 다르고 자기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만난 거다. 다른 거 아니다. 난 자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한 적 없고 나는 자기가 변해버린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봤고 자기는 장모님은 초산이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고 둘 다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뿐이니까는 서로 잘 지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와이프가 칼을 들면서
너 한 번만 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이상한 얘기 떠들면은 너 잘 때 목 그어버린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하라고. 이러면서 칼을 땅땅땅 떨구고 방으로 들어가서 10분 동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발악을 하더래. 근데 이때 똘비의 생각은 무섭기도 무서웠지만은 뱃속에 있는 태아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산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가 아무래도. 예.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 걱정을 하는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몸 푸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대부분 몸 풀거나 이제 친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뭐 첫 아이는 뭐 친정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때 와이프가 죽어도 산후조리원을 가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와이프로 지극정성으로 이제 아이고 고생했어, 우리 여보 고생했고 챙겨주고 또 챙겨주는데, 이게 아이를 낳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은 아니더래요. 그러니까는 네가 뭘 하는데 고생했다 하냐고. 야, 이 미친, 네가 애를 낳아? 네가 낳았어? 내가 낳았는데 네가 뭔데 고생했니? 많이 얘기를 해라!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가 뭘 알아? 네가 생살 찍고 나오는 그 고통을 알아?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스트레스나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게 안 나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아, 미안해 자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떠들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하는 말이, 그게 미안한 태도야? 무릎 꿇어, 무릎 꿇었대, 똘비가.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바로 토시 하나 빼지 말고 다 말해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해서 미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그 와이프가 개소리 하지 말고 야 꺼져 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또 조리원 왔는데, 산후조리원 직원이 이제 잡더래요. 죄송한데 땡땡땡 분 산모 남편분 맞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똘비가 아,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참 이렇게 막 망설이더래요. 그래갖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게 실은 다름이 아니라 산모분께 이제 식사를 넣어드리고 하거나 간식을 넣거나 젖을 부리는 시간에 뭐 이제 방에 들어가거나 혹은 전화로 알려주면은 직원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무서워서 직원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한다. 실례지만 남편분께서 육아휴가를 받아서 케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같이 붙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똘비는 솔직히 부끄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직업상 육아휴가 휴직을 받기가 조금 난감한 상태다. 이게 뭐 물론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 한참 바쁜 시기라서 저 혼자 빠지기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일단 들어가서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와이프가 입원해 있는 조리원 호실을 똑똑하고 문을 두들겨요. 자기가 나왔어,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데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또 한 번 똑똑한데 반응이 없길래 이 사람 잠들었나 싶어서 문을 드르륵 여는데, 문을 여는 순간 뭔가 싹 하고 지나가고, 예. 똘비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변하면서 기억을 잃어요. 그때 똘비가 느낀 감정은 딱 그랬대요. 순간 뭔가 탁 지나가는데 앞이 뿌옇면서 기억을 탁 잃었대요. 똘비 입장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일어난 느낌으로 탁 눈을 떴는데 머리가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어질어질하고, 그러니까 술 많이 먹은 다음날 숙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변에는 이제 의사 가운 입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부모님, 장인 장모가 주변에 서 있고, 이런 와중에 순간 정신이 없어갖고 다들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똘비니 부모님께서는 정신이 들어? 몸은 어때?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제 장인 장모님은 약간 뭐 이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서 계셨고, 그 순간 갑자기 뒤에 있던 덩치가 좋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쓱 앞으로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서 형사 김뭐뭐뭐입니다. 환자분 정신이 없으신 거 알겠는데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갖고 예? 형사가 저를 왜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사분께서 그러면 여기 일가족분들 나가 계시고 일단 똘비님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잠깐만 자리를 비워달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가족들은 다 나가고 형사분이 앉아갖고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 걱정이 그렇게 되더래요. 혹시 너 와이프한테 나쁜 일이 생겼나? 이 생각부터 한 거예요. 이 돌비는. 그래서 선생님 근데 혹시 와이프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 났나요?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두리번보는데 와이프는 안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형사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와이프분은 정신적으로 크나큰 문제가 있는 여성인 거예요. 아, 애초에요? 네. 이 여성이 이제 남들과의 공감 능력 자체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의 첫 만남에서 남편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뭐야? 왜 착한 척이야? 왜 X 같은 게 질 거 없는데 희생을 하려고 그러지? 이거 가시적이네 이거. 그 가시의 탈을 벗겨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정체를 숨기고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했던 거예요. 우와.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람 다 똑같다. 이것도 그냥 양의 탈을 쓴 늑대일 건데 그냥 착한 척 하는 거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내가 네 탈을 꼭 벗기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바뀌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결혼한 남자는 바뀐다. 네. 근데 더 잘해주니까는 네가 과연 내가 임신했을 때 그렇게 될까? 내가 임신해서 까탈스럽게도 네가 그렇게 될까?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이제 순한 양의 탈을 벗고 본색을 드러내겠지. 이런 이상하고 괴상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랑 같은 부류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데 남편은 정작 화 한 번 제대로 낸 적 없고 자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고 덤벼들어도 다 이해해주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거 아직도 탈을 안 벗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 인간 보소. 이 인간 끝까지 이러고 있네. 그래서 똘비가 기억을 잃었던 그날이 들어오는 문에 서 있다가 문 들어오는 순간 똘비의 머리통을 쳐버린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차고 막 이러는 모습이 산후조리원에 발견돼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온 것도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고 똘비는 일단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을 했던 거고 자기는 어떤 법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사건을 종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와이프는 어디 있냐는 질문에 일단 가해자 상태가 온전치 않고 도주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일단 경찰이 잡아두고 있다. 근데 이제 똘비는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다. 밤 봐야겠다.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다. 단지 산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내가 살을 같이 맞대고 살았는데 내가 잘 모를까 그거를. 이렇게 부랴부랴 이제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향하게 돼요. 근데 형사가 말려요.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정하정을 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접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근데 정작 이제 똘비를 본 와이프는 왜 안 죽었냐? 그만큼 패스면 뒤져야지. 왜 살아와? 왜 살아와?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똘비는 들었던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자기야 이거 헛소리지.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픽 웃어요. 야 미친 야 넌 다 알고 있으면서 한 번 더 내 입으로 확인사살 하고 싶어서 온 거야? 더 듣고 싶어서 온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똘비는 막 울어요. 자기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남편을 진짜 죽이듯이 쏘아보기 시작해요. 그 와이프가. 그러면서 야 꺼져. 너랑 이제 볼 일 없고 법대로 할 건 법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해. 너 같은 인절머리 난다. 너 같은 쓰레기.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받아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지내다가 얼마 전에 재혼을 하게 됐어요. 한두 해 전쯤 재혼을 했는데 훗날에 이제 전해들은 소식은 저는 와이프는 이제 정신병동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이외에는 어떠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말하기를 그때 장인 장모가 자기를 되게 잘 대해준 이유를 알겠더래요. 네.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이고 그래? 우리 딸을 결혼한다고? 성격 더러운데 이상하는데? 결혼 보낼 때 빨리 보내야지 이런 마인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줬을 때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하더래요. 네. 물론 이유는 알지만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진짜로 그런 마인드였는지, 100% 그런 마음으로 나를 만난 건지, 예. 당사자 입으로 진짜 딱 그 세세하게 다 듣고 싶대요. 그거 말고는 없대요. 그래서 뭐 누군가는 답답해 보이겠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180도 바뀐 모습으로 나를 대한다면은 그걸 바로 인정하고, 아, 그래, 이 사람 또라이다라고 쉽게 인정한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준 똘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괜찮은데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 해도 되고, 얼마 전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이 얘기 내가 이제 공포 라디오 이런 데가 있는데 해도 되냐고 하니까는 흔쾌히 해. 오.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라고.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더 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뭐 말해줘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고 와서 해봤습니다. 야, 그것도 좀 대단한 용기라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뭐 특정을 지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서 그 남성분을 욕하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서 있는 위치나 또 상황. 보는 시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해합니다. 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좀 크네요, 그분은. 지금은 행복하게 셔터맨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진짜. 아,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어. 말하면서도 전 와이프를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나 말고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그냥. 안타깝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잘 알기 때문에. 와, 어떻게 가식을 벗긴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이게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뭐 이 새끼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와이프가 느끼기에는 뭐 약간 정치적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 오늘 이야기는, 막 답답하고 중간에 막, 아니, 왜? 아니, 뭐.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들으면서도,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냐. 아니, 그걸 주변에 떠나서- 말을 하지. 예.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 그분은 이제 뱃속에 사랑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이 여자가 갑자기 왜 이럴까, 이렇게 당황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겪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뭐 중간에 빼먹은 게 있지만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뭐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 병원에 가면 그냥 끌고 가야지. 이거 해보려고 다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 뿐이에요. 아. 이거는 흐름상 제가 뺀 건데 안 된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약간 되게 슬퍼요. 예. 빼신 이야기들도 많은 거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았나 보네요. 예, 이거 약간 삐처리가 오늘 많을 것 같긴 해요. 아직. 아무튼 오늘 태즈님 진짜 이런 이야기도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재미난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이야, 태즈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와, 이 몰입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점점 태즈님도 연기가 확 늘어버리셔가지고 이제는 그냥 본인의 입장이 되신 거야. 연기를 그냥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쫙 하시니까 정말 몰입이 잘 되면서 와, 이번 사연은 정말 아마 댓글이 폭발할 것 같습니다. 댓글이 폭발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아마 댓글이 여러 개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행복하시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활기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원래 옛날에 초창기 때 방송 참여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귀신 이야기 위주였고 지금 이제 현실 공포도 같이 이제 그렇죠. 사연 중간중간에 제공-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 태어나서 그 누구한테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현실 공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제가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있긴 네. 있는데 이거를 굳이 말한다 해서 누구도 믿지도 않을 것 같고 당한 저랑 동생들만 그냥 평생 묻기로 했던 건데 네. 제가 6년 전, 7년 전쯤에 뉴스를 우연찮게 봤는데 그분들이 다 구속이 돼가지고 근데 그 뒤로도 근데 딱히 말할 일이 없어갖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엄청 네. 자극적이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제예요. 일단 이 이야기는 제가 공연을 하러 가서 겪은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뭐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좋죠. 전에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으로서 공연도 하고 활동을 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대나 아니면 직장인들 이제 뭐 음악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튼 지방 소도시에서 공연 의뢰를 받았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악하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페이를 가더라도 뭐 10만 원, 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는 너무 가난하고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페이 상관없이 가긴 했지만 여튼 가난합니다. 근데 어느 날 페이가 생각보다 좋은 지방으로 이제 공연이 잡혔어요. 연락을 받고 저희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사투리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투리가 그 지역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갔는데 거기가 종교 행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종교는 아니었고 흔히 말하는 사이비 느낌이 나는 이제 아하. 종교 행사였죠. 근데 저희는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거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행사에서 불러서 공연을 한 거고 저희는 뭐 저희 공연한 데서 누군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니니까 공연을 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연했어요. 왜냐면 페이가 좋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타임이 메인 가수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데 그 직전에 이제 분위기 띄우는 타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를 다 보게 됐어요. 처음부터. 근데 행사 중간에 이제 젊은 남녀 30명 정도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면서 우는 게 대형 스크린으로 보이고 꽃으로 된 폭죽도 터트리고 레드카펫에서 밟고 내려가고 뭐 교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그래 공연까지 마치고 이제 저희는 이제 페이를 받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문이 쫙 열려요. 근데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뭐 중요한 회장님이나 들어올 때 보면은 문 열고 검은색 양복 입은 사람이 쫙 줄 서잖아요. 양옆으로. 예. 이렇게 도열을 하잖아요. 쫙 서면서 장로하고 하는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아이고 공연을 잘 봤습니다 이러면서 페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봉투에 바로. 그래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공연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유 너무 재밌었다고. 아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버스 시간이 돼가지고 올라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유 아니라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 먼 곳까지 오게 했는데 두 발로 어떻게 집에 가게 하냐면서 옆에 계시는 분한테 그 김기사한테 차 앞에 대기시켜 놓으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길 머니까네 이거 차 타시고 편하게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타고 집까지 갔어요. 근데 저희는 뭐 다른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싸 차비 굳었다. 그리고 뭐 편하게 가니까 우리가 이런 대접 받는구나.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사님께서 말을 한마디도 안 거세요. 그래갖고 저는 약간 서먹서먹한 게 싫고 딱딱한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을 몇 번 걸었어요. 근데 운전하시면서 오디오 있는 판 있죠, 가운데. 그쪽에서 힐끔힐끔 보시면서 단답형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래 같은 거나 라디오 같은 게 뭐 들으실 게 있나 이런 생각으로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같은 거 뭐 아들이 뭐 몇 살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자식은 몇 명 있는지 이런 거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서 있다가 일단 도착을 했어요, 집까지. 네. 도착을 하고 잘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희가 또 집에 들어갔죠. 그렇게 있다가 며칠 뒤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다음 달에 여기 공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공연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흥회 같은 거 그런 거였어요. 공연이 있는데 요번에도 오면은 그때만큼 페이를 챙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죠. 또 가면은 또 기사님이 또 저희를 데려다주고
그렇게 1년 동안 총 16번을 갔어요, 공연을. 근데 그때 한창 힘들 때였고, 은행 대출 이자 내기도 버거웠고, 그러니까 수입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한 달치 우리가 공연한 것만큼 돈을 버니까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그 해가 바뀌고 그 지역에 있는 모 대학교 신입생 OT 행사를 가게 돼요. 근데 물론 불러준 곳은 거기였어요. 그 종교에서.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후원하는 대학교였는데 그날은 신입생 OT다 보니까는 평소보다 받던 금액의 2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시한 대신에 그 대신에 많이 외진 지역이고 시간대를 알아보니까 나가는 차편 시간대가 마땅치 않아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룻밤 자면서 신입생들이랑 술 한잔 주고받으면서 만난 거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줄 수 있냐?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뭐 나가기 힘든 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뭐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막 20살 되는 애들한테 해주면 좋지 않겠냐. 아무런 주제나 괜찮으니까는 그거 포함해서 우리가 페이를 2배를 불렀다 사실은 전화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신입생 대학교 OT를 잡은 콘도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공연을 다 마치고 방을 배정받았거든요. 저희가 쉴방. 그래갖고 이제 그 콘도에서 이제 방 배정받고 잠시 있으니까 학생회라면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야. 저희가 있는 숙소를. 그래서 저희가 문을 딱 열어줬죠. 그러니까는 뒤풀이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면서 저희를 데리고 뒤풀이 장소로 가요. 근데 이제 20살 된 학생들인데 분위기가 드라마 중에 지옥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봤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 나오는 그 종교 단체의 그 사람들 있죠. 깔끔하게 안경 끼고 무뚝뚝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저희를 데리고 가야 하고 저희는 20살 친구들이 되게 의젓하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지하실에 이제 차려진 뒤풀이 장소로 갑니다. 거기에는 상이 일렬로 쫙 펴져 있고 횟집에서 쓰는 흰색 비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뭐 온갖 맛있는 거 족발, 수육, 뭐 잡채, 뭐 산적부터 해가지고 뭐 소고기 전부터 해가지고 쫙 차려져 있고 술이 테이블 뒤쪽으로 짝으로 쭉 놓아져 있어요. 예. 그 자리에 참석한 신입생들은 그 학교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아니라 어떤 과에 지원을 한 학생들인 거예요. 네. 그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자니까 이게 특이한 과라서 들으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패스하고 특정 과를 지원한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이 종교랑 관계가 되게 깊은 아이들. 네. 뭐 부모님이 그 종교를 믿어서 학교를 이렇게 보낸 애들이나 자신들이 이제 그 종교가 좋아서 온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거든요. 앉아가지고 이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장로님께서 아이고 이거 뭐 나 같은 늙은이 있으면은 불편해서 얘기도 못하니까 편하게 드시라고 난 나갈 테니까 편하게 드셔 이러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쫙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딱한 분위기를 싫어하거든요, 별로. 그래서 술을 한번 쫙 돌리면서 건배 한번 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니까는 그 학생들도 긴장이 조금 풀어져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저희도 대답을 해주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새벽까지 먹어요. 뭐 먹으면서 뭐 내가 살아온 인생 같은 거 대도 않게 막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있는데 한 새벽 1시쯤 네. 돼가지고 장로님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술을 한 잔 쫙 따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얘기는 많이 나눴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새벽 1시고 내일 아침 또 일정이 있으니까 여기저기는 일단 파하고 방에 가서 따로 한 잔씩들 하든 그런 거는 내가 터치 안 할게. 일단 여기는 장소를 비워줘야 되니까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 더 드실 분들은 뭐 방으로 가서 드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죠. 근데 저희는 내일 또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는 술을 더 안 먹고 저희는 방에 가서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역시나 장모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 지금 가실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저희도 뭐 일어났으니까 준비하고 가야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김기사 준비하라 그래. 또 저희를 태워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태워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16번 행사를 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동안 기사님이랑 좀 친해졌어요. 말도 좀 하고. 근데 이 기사님께서 이제 말을 되게 아끼시는 거 저희가 알아요. 저희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몇 번 있으면 이분께서 뭔가 있어서 말을 아끼시나 보다 하고 디테일하게 묻진 않고 저희가 뭐 간단한 거 물어보고 뭐 저희가 농담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소리 안 내고 몰래 웃으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는데
기사님께서 화장실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시면서 저희가 소변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뒷주머니에 뭔가 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손 씻고. 그래서 뭔가 싶었죠. 이거를 바로 보면 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냥 봉투를 꺼내보는데 봉투 표지에 집에 가서 꼭 열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러브레터 같은 건가? 이러면서 있었죠. 그냥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편지를 읽어보니까는 긴 내용은 아니고 정말 짧은 내용으로 다음부터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식 같아서 이런 말씀 전하니까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라고만 적혀 있어요. 뭐야?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예. 사실 뭐 그 종교 행사를 돈 많이 준다고 냅다 다닌 것도 슬슬 찝찝할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전속 가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랑 맞지 않는 거를 홍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어 달쯤 지났을 때 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두어 달 동안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연락이 오면은 그날 뭔 일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날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일정이 있어서 거기에 가야 돼서 행사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장로님께서는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자리 있을 때 뵙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끊었어요. 그렇게 또 몇 달 뒤에 전화가 오고 저희가 횟수로는 한 두세 번 정도 더 거절을 하고 가을이 찾아오고 날이 부쩍 추워지던 시기였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와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행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이쯤 되면 그 생각할 거예요. 눈치챘으면 그냥 우리 부르지 말지.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 맞잖아요. 사람이란 게 늘 어떻게 그날 때만 공연이 있겠어요. 평일인데도 그렇죠. 그렇고 주말도 아니고. 말씀드리니까는 장로님께서 한숨을 푹 쉬어요. 그래요. 우리 멀리하고 싶어서 매번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쪽에 이골이 나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날 행사를 하는 지역에 연락을 돌리거나 소식을 알아봐도 그때 공연자 명단에 없던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금 4번째, 5번째 전화를 하는데 왜 자꾸 우리 쪽 행사를 거절하실까? 어떻게 폐가 마음에 안 드시나? 곱절로 드린다면 오시려나?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들켰구나. 우리가 그동안 미룬 거 다 들켰구나.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을 해봤자 나아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발뺌을 하지 않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행사를 못 가겠다. 우리가 받는 폐해도 일정 수준 이상이라서 부담스럽고 그리고 뭔가 다른 행사와 달리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그쪽 종교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저희가 더 이상은 맡아서 못 해드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댁들이 싫다는데 저희가 뭐 떼를 쓰고 그럴 입장이 아닌데 잘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을 것 같다고 끊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저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닌데 자꾸 나쁜 쪽을 몰고 가 그러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은 저희가 그쪽에 생각하는 진짜 나쁜 사람 맞을지도 몰라요 하고 탁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협박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불쾌하게 전화를 끊고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웃긴 게 뭐냐면은 동생이 먼저 말해준 게 뭐냐면은 형 우리 집 우편물이 뒤져 있다 뜯겨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동생 형 내가 가는 카페에 내가 항상 가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보면 항상 검은 정장 입고 사는 2명이 앉아 있는데 내가 나가고 나면은 그 사장한테 내가 일주일에 몇 번 오는지 물어보고 그러고 댕긴다. 또 다른 동생은 자기랑 친한 다른 음악 하시는 분한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니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생긴 일이니까는 사실 저희도 그때는 뭐 도를 하십니까를 아는 시기였고 이미 그 종교가 도를 가시는 관계는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이비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니까는 혹시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네. 가끔씩은 제가 있는 집 바로 앞에 똑같은 차가 몇 시간씩 제 집을 감시하지 차를 세워놓고 나와 있어요. 나와서 검은 정장 입으신 분 2분이서 저희 집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근데 이게 평상시에 그런 일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예. 평상시에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람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물며 그 종교랑 척을 지는 순간부터 그런 일이 벌어나니까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잘 안 나가게 되고 나가더라도 낮에만 나가고 예. 혹시 밖을 보다가 사람들 많이 지나간다 싶으면 확 나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혹시라도 나쁜 일 당할까봐. 그러다가 이제 그 일이 있고 조금 지나서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분께서 아이고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이러니까 지금도 행사에 참여하실 마음 없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진님이 눈치채게끔 허술하게 일부러 주변인 탐문도 하고 집 앞에 주차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 라고 말하면서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하다. 그쪽 종교 행사 맞지 못한 건 죄송한데 저희는 그쪽이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멤버 중에 한 명 동생이 기독교 집안 친구들도 있고 해서 타 종교 행사를 불편해해서 참석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려 그래가지고 말 돌려서 말했는데 사실은 그런 연유에서 된 거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코웃음을 탁 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래요. 처신들 잘하시고 아직 젊으니까 이쯤에서 우리도 그만할 테니까 다음에는 다시는 엮이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요. 다음엔 결코 다시는 엮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딱 끊었어요. 저희는 이걸로 됐구나 하면서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뭐 감시를 하거나 이게 없어요. 오. 그냥 일상적인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지방에 행사를 가게 됩니다. 또 그 행사를 가서 알았는데 그 행사는 그 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예를 들어 뭐 돌비시면 돌비시, 서울시면 서울시 이런 시에서 하는 건데 그 후원하는 곳이 그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게 그 종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예요. 네. 시의 이름 빌려서. 저희는 몰랐죠. 가서 알았거든요. 또 엮이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가기 전에도 이게 무슨 행사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태주교 부흥회 이런 거 있다면 지금은 뭐 태지시 벚꽃축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 지역이 갔던 지역 근처지만은 딱히 늘 갔던 그 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괜찮겠다 싶었죠.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늘 행사 때문에 서울이라 치면은 안산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마인드로 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너무 찝찝하고 너무너무 불쾌했어요. 그래서 공연은 펑크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를 보는데 막말로 그 지역의 유명인사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시장이면 시장, 막 그 종교 그 높으신 분도 인사하고 이렇게 행사를 시작했거든요. 저희는 중간쯤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연 끝나고 불이 나게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마치고 대기실로 빨리 와요. 짐 챙기고 나가려고. 네. 우리가 있던 대기실을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 앞에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이분들이 있으면 우리들 못 나가게 막거나 안에 누가 있겠다 싶었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는 장로님이 딱 앉아있어요. 저희 보고 씩 웃어요. 아니 다음에는 엮이지 말자고 말했으면 뒤지고 살아야지. 아직도 뻔뻔하게 공연들을 하시고 그러시나? 내가 좋게 얘기했잖아. 엮이지 말자고. 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아니 우리 이름으로 댓글을 부르면 안 오잖아.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이름 좀 빌려서 혹시나 올까 싶어 불러봤는데 바로 물어버리네? 이 지역 행사 싶으면은 응당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한지 알고 들었으면 안 와야지. 왜 와서 명을 재촉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밖에 있던 검은 정장 입고 등발 좋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저희를 둘러싸죠. 저희는 암만 남자가 4명 5명이라도 그 덩치 좋으신 분들 똑같은 머리 숫자보다 더 많은데 저희보다 그걸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네. 저희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는 그 장로분께서 박수를 쫙 치세요. 진짜 무슨 뭐 건달 영화처럼 박수를 쫙 치시면서 폼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한테는 한없이 베풀어. 우리가 믿는 신이 그래.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에게 등을 지고 살면 벌 받는다 그래. 근데 우리한테 등 돌린 사람들은 쪽쪽 짜서 말라 죽여버리라는 게 우리 교리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러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니들 딴에는 생각을 했겠지.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도 있고 저기 서울에서 유명한 양반도 와서 사회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별일 없겠다. 나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이 지역 유명 인사들, 서울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맨발로 뛰쳐와서 이런 행사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가 후원하는 데 와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교가 당신네들 어떻게 하는데 뭐 뉴스 한 줄 나오겠냐고 막말로. 증거 없이 그렇게 해버리고 대충 쉬쉬하면 니들 목숨 파리 목숨 아니야? 파리는 윙윙 날아서 도망이라도 가겠지만 니들은 도망갈 수 있겠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멘트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 도망간다 치자. 도망가서 터미널 뭐 택시 타고 이 지역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좋게 다음에 다시 보지 말자 그러면 새겨 듣고 반성하고 2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지. 젊다고 한번 봐줬더니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를 때 얘들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저희는 무서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왠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말은 100번은 넘게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장로분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저희를 진짜 벌레 보듯이 보면서 일단 좋은 데 가서 이야기하게 차 타고 오시게 라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를 늘 태워주신 기사분이 무표정으로 저희를 차를 태우고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으슥한 곳으로 막 가요. 차가 막 가는데 가다가 차를 세우고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면서 손가락 하나로 조용히 하라고 쉿쉿거리면서 차에서 내리래요. 차에 내리니까 기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문 닫지 말라고, 문 조심히 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눈치채고 이렇게 내렸죠. 그러니까는 왜 내 편지 보고도 왜 이 지역으로 공연을 온 거야? 차 안에는 도청 장치가 있어서 내가 말을 못해. 잠시 이야기하라고 내렸고 이때까지 니들이 공연 왔을 때마다 내가 데려다줬지만 뒤에 미행이 붙어가지고 너희 집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은 외부 일정이 바쁘고 위에서 온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분들 데려준다고 미행이 없어서 내가 잠시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청 장치가 있으니까 지금 차 오래 못 빼두니까 일단은 이것만 기억해. 무조건 다른 거 변명하지 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손이 발에대로 싹싹 빌어. 그래야 너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같은 건물인데 십자가는 없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전에 교회 건물이었구나 라고 할 만한 건물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큰 강당 같은 데에 방석이 딱 저희 숨막고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싹싹 빌었어요. 그냥 잘못했다면서. 저희가 이런 말하면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남한테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정말 비굴했거든요. 치욕스러운 것도 있었고 콧물 눈물 질질 짜면서 빌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쯤 됐을 때니까는 그 나이 먹고 질질 짱 뜯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동생들도 같이 빌었어요. 이렇게 비니까는 그분께서 저희를 계속 벌레 보듯이 보면서 계속 웃어요. 그러면서 A4 용지 주시는 거예요. 반성문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거, 그리고 우리한테 잘못했던 거, 이거를 빽빽하게 앞뒤로 30장씩 적어. 글씨 사이즈는 뭐 다 정해주는 거예요. 삐뚤빼뚤하면은 안 돼. 줄 딱 바르게 딱 간격 딱 이 정도 하고 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딱 주머니에 꺼내시는데 A4 용지 보니까 다른 반성문이 있는 거예요. 표본이. 누가 썼는지 모르죠. 저희는. 이거 보이지? 이게 커트라인이야. 이 이하는 절대 안 붙는다고. 30장은 다 쓰고 너희는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몇십 장을 써요. 그거를 쓰는데 저희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쓰고 썼죠. 무릎 꿇고 썼는데 그게 쓰는 게 한두 시간 될 게 아니잖아요. 30장인데 앞뒤로 빽빽하겠는데 그거를 저희가 얼마나 썼는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한 이틀은 쓴 것 같아요. 느낌상 체감상 엄청 오래 썼어요 그때. 근데 그 이틀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고 빨리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A4 용지 30장을 다 적었어요.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딱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 2번 다시는 보지 맙시다. 이 말 의미가 이제 뭔지 알지? 그리고 신고? 해.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안 말려. 우리가 왜 안 말리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봐. 지금 머리에 딱 드는 생각 있지? 그거야.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냐? 생각 딱 떠오르지? 그거야. 근데 과연 그것만 할까? 라면서 나가세요. 그렇게 저희는 올라와서 대인기피증 같은 게 걸려버렸어요. 다들. 동생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몇 달을 방에서만 지냈어요.
무서워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공연이고 나발이고 뭘 잡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월세도 밀리고 폰요금도 밀려고 정지되고 막 그런 식인데도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혹시나 그 사람들이 지나갈까봐.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검은 정장 입은 사람 지나가면은 진짜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렇게 그들한테서는 벗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거든요. 되게 전국적으로 큰 뉴스였어요. 이 종교가 그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수장이 구속된 게 뭐냐면은 학생교사, 방화, 공문서 조작, 막 대학 비리부터 해가지고 그 학교로 후원해주던 간부들, 그 학교 총장 구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의 수장 얼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장로라고 불렀던 사람의 지도자 그건 거예요. 그 종교의 넘버원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지도자는 그 사람은 그냥 바지 사장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신도들 죽인 것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냥 삼가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지금 철창 안에 갇혀있는 신세인데 근데 그 종교는 지금도 있어요. 아직까지. 위에만 잡혀갔지 그 종교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있어요. 와. 그러한 종교에 끌려가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은 진짜 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직접 겪으셨을 때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러웠을까 이 생각도 들고요. 그때 제가 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는 이유도 뭐냐면 제가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말을 좀 더듬는 습관이 생겼고 지금도 많이 나아졌지만은 제가 중간중간 말을 더듬을 때가 좀 많아요. 아, 네네네. 이게 그때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게. 예.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약간 트라우마였던 그런 거였는데 야, 그럼 엄청난 용기를 내주신 건데 사실 네네. 태진님이 이 얘기를 하시기까지 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방송에도 그 종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인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도 해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눈치채신 거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이단이라 생각하는 거에 절대 뭐가 됐든 관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네. 그러니까 뭐가 우리한테 100% 준다거나 뭐를 잘해줄 때 쉽게 말해서 모르는 사람이 잘해주면은 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겠어요? 뭔가 저한테 얻어낼 게 있으니까 잘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거기에 혹해서 아싸 돈 많이 준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 거지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는 누군가 나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잘해준다? 그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고 그게 뭐 모든 게 다 종교로 빠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항상 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라시는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잘 해주셨고 이 내용 자체가 태진님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경각심을 좀 더 가지고 함부로 누군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잘해준다고 해서 따라가도 안 되고 좀 그런 거를 그렇죠. 많이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리고 태진님은 말을 더듬으시건 뭐 하건 너무나 이야기 잘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로 사이비 종교 이야기들이 많이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 데 있어서는 다 그만큼의 추악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 태준님도 용기 많이 내셔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저희 방송에 그 종교인 분들이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할 순 없어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용기 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